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공원이,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던 공원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3년 후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리얼토크 날에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할 것도 없어지고 뭔가 산책할 때도 없어지고 조금 밥 먹고 이제 잘 돌아다녔었는데 막 그런 공간이 사라지면 좀 싫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지고 저기 뭐 중동처럼 뭐 사막이다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최근 여기저기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일몰지요?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네. 뉴스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네. 뉴스 잘 안 봐서. 혹시 요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공원 일몰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공원 일몰지. 밤에 개방한다는 뜻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도시공원 일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못 들었어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유물제라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겠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 조금 쉽게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 경험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94년에서 96년까지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 도시계획 장기미 집행 때문에 수천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묶어만 놓고 언제 사업을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민원이 엄청 발생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거기 부당하다 그런 판결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러던 차에 1999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을 오랫동안 묶어만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20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차근차근 돈을 마련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면 보상을 해라 라고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020년 6월 30일부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그게 공원이든 도로든 뭐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3년 후면 중앙공원 같은 엄청나게 큰 공원도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아주 큰 위기입니다. 옆에 지금 임택 광주시의원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광주시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받는 그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 그 도시공원이 한 628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일몰제를 적용받는 근린공원이 한 110군데 정도 넘는데 2020년 이제 그 일몰제를 적용받는 공원의 수는 25개입니다만은 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이 628개 전체 면적이 19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25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70% 정도 되는 11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전에 이제 도시공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이제 뭘로 쓰일 것이냐, 결국에는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상업 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높은데 실제 그러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시계획을 할 때 다른 그 상업지구나 그 주택지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공원만 유독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조성된 공원들은 주변의 도로, 학교, 상업시설, 주택지구가 모두 완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로 개발의 노른자 땅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해제됐을 때 토지 소유자나 그 민간 자본이 아주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도시계획 전체적인 체제, 즉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주거지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방금처럼 현안 그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간 질서가 대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참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그 광주시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시스템상에서 재정계획이라는 걸,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 뒷받침을 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예산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 대책이 없이 계획으로 쭉 왔던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예산의 문제, 두 번째는 이 계획의 어떤 그 종합성 또는 어떤 그 합리성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이 도시공원 일몰지의 최대의 쟁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다. 그것이 문제였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20년의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 해결해 가라라고 알려줬는데 거기 1999년 이전에도 공원을 묶어만 놓고 보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만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법적으로 20년의 시간을 줬는데 지난 17년 동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라고만 했지 많이 소요되니까 조금씩이라도 토지를 사들이자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거죠. 혹시 지금 어떤 플랜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도시공원이라 그러죠.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묶인 지는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나 뭐 구청이라는 뭐 어떤 매입 의사도 전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죠. 악법 중에 악법이 저는 공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공원으로 묶이는 순간에 여기에는 제가 계집 하나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산세는 내야 돼요. 더군다나 무슨 토지 소유세네 뭐래 낼 건 또 세금은 또 다 내요. 그러면서 이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해요. 우선 이게 그래도 우리 재산이 됐다라는 거를라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광주만 그런 것이냐? 다른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거의 모두 똑같이 다 손 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상 3년 앞두고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0년이면 폭탄이 터질 텐데 그 폭탄을 계속 내 시장 때 아니고 다음 시장은 또 다음 시장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시장은 이거를 전부 껴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상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지금 25개 그 공원에 대해서 부지를 사들이고 조성을 하려면 한 2조 6, 7천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훨씬 더 적어졌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폭탄이 터질 순간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봐야겠죠. 의원님도 약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도시계획 시설, 공원의 문제는 원칙이 재정 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차근차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그 광주시가 위조성 공원 문제에 대해서 이미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폭탄이 터질 때가 되니 이제 그걸 어떻게 조금 면책해 보려는 좀 그 정도의 수준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토론회 때마다 나온 얘기지만 제발 원칙을 지켜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정 투입의 그 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광주시는 아직도 재정 투입에 큰 그 밑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민간공원이라든지 뭐 도시계획으로 뭐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약간 편법이나 약간 꼼수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시중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2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소는 민간공원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15개 공원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할 생각이고요. 25개 공원에 대해서 매입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1조 8천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3년이 채 남지가 않았는데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6월에 정부에서 민간공원 조성특례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광주시를 포함해서 부산 등의 주요 도시가 사실상 이것을 주요 사업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는 상황인데요. 임태구 의원님께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재정 문제에서 기인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이 공원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44조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우리 광주시만 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 미집행 25개에 하려면 2조 7천억 정도 드는데 이 재정을 확보하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방안의 하나로 민간 기업이 이 민간 공원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공원 매거지 전체에서 70% 정도는 기부채 나가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저기 비보건 시설인 상업지역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주거시설로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0%를 기부채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을 확보해서 이 공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 어떤 공원 개발을 허용해주는 이런 방식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고 좀 시끄럽게 되는 건가요? 특례법에 대한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30%하고 70%를 어떻게 배합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 방금처럼 주거하고 상업이나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데 주변 지역의 주거하고 상업과의 어떤 충돌이나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는 거기는 변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우리의 어떤 그 요새같이 그렇게 튼튼한 공원이었는데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공원을 중심으로 개발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크게 작용할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특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해석 부분, 그리고 어떤 그 타시도의 어떤 사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대안이나 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 정책을 최근에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계속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사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완전히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공원 특례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냐면 전체 장기 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광주시 도시계획의 전체 어떤 방향을 놓고 이 25개 지역 중에서 우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성이나 공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가 먼저 정리되고 또 이게 민간공원 개발이 됐을 때 광주 도시계획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가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민간공원을 개발할 곳을 지금 10개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광주시는 10개 민간공원을 개발할 건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지역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공원으로 남겨두고 어떤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공원으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배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광주시가 이 어떤 공원 기능을 살리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침서의 경우도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신 기준이 있나요? 10개, 15개? 네, 그렇습니다. 이제 15개를 제외시킨 기준이
일단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공원,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해제한다 해도 난개발이 안 되는 그런 공원, 그다음에 그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만 매수를 하면 이제 민간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공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10개만 남은 거예요. 국장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 공원을 좀 살리려면 도시의 녹지 공간을 조금 남겨두려면 이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하니까 이게 뭐 불법적인 거나 탈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엄연하게 그 특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적용돼야 되는데 도시공원의 공공성 영역을 상당 부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불보듯 공공성 약화가 뻔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게 제2의 어등산, 제2의 순환도로처럼 공공영역에 자본이 들어왔을 때,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피해를 시민들이 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광주시가 지금 공원의 물질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도 민간공원이요, 두 번째도 민간공원이요, 세 번째도 민간공원입니다. 그러면 민간공원으로 아예 다 조성하지 왜 다른 방안, 재정 투입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있고요. 이게 민간공원으로 개발된다는 건 우리의 공원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 1%라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시나 국가에서 해줘야 마땅하지만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시민들이 모금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몇 초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그리고 앞으로의 무슨 특별한 대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공원을 통해서 70%라도 건지자, 30% 내주고 70%라도 건지자, 그것을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러지 않으면 자칫 다 거기 해제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7이라도 건진 걸 만족해야 되느냐. 이제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민간공원을 하긴 하더라도 10개가 다 적합한지 따져서 꼭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걸러내야 되고요. 또 그 적합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공원을 다 할 경우 거기에 과도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요. 5만 8천 세대 17만 명 입주분의 아파트 분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필요할 텐데 공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를 지금 다 지으면 초등학교만 해도 23개가 필요하고요. 중학교가 11개, 고등학교 7개가 필요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공원 옆에 지으면 이게 숲세권 아파트다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인데, 모두 지어놓으면 일이 이사 오겠죠. 수요는 있겠는데 그 대신 구도심의 쇠락한 지역이 더욱 쇠퇴하게 되는, 한편으로는 도시 재생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파트를 지으니까 도시가 불균형적으로, 그래서 동구나 남구 같은 그런 것은 더욱더 큰 피해를 볼 거라고 보고요. 교수님 말씀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재정이 없으니까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70%라도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녹지적 측면과 공원적 측면을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70%의 녹지는 남겨둘지는 몰라도 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다 아파트나 상가지구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녹지만 봐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이라든지 어떤 운동 공간이라든지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지역이 많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전체 지금 토론자 초점이 염려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공원 특례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나 문제점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처럼 계획에 들어온 것은 아파트만 들어올 것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많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저는 그걸 계획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공원이 아니라 한두 개 공원은 굳이 공원하고 유사한 시설,
유사한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원지라든가 공원의 속성을 같은 어떤 사업성 있는 어떤 색다른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의 폭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지 전체 만약에 중앙공원이라면 중앙공원을 갖고 있는 주변 지역의 풍암이나 금호지구의 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성 있는 공원 시설들을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탄력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광주시 예산상으로 봤을 때 재정 형편상으로 도저히 공원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공원 30%를 내놔 가지고 70% 공원을 구하라는 아주 이제 이게 궁여지책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문제점을 줄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점을 좀 살리는 방법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아파트를 짓고 그 지하에 상업시설을 둘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원 지역 내에 어떤 주거나 상업시설로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유통이나 상업시설을 끌어들여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 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가장 빨리 가장 수익을 거기 뽑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참여 업체들이 그런 안을 못 내는 것인데 민간 공원을 추진하려면 최소 2년 반 동안의 그 계획 기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거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버리면 12월이 넘어서면은 민간공원 방식으로 공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제한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냐 또는 기타 다른 시설이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네. 금년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해공원에 지금 비엔날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지되고 실은 공원 기능이 거의 없고 이런 곳에 특별한 시설들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성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방금처럼 공원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지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차원이 좀 더 활기가 넘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을 좀 더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환기시켜 주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민간공원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으로 공공성,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2월 말 정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너무 조금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 윤장인 시장께서 이미 1차 공모 제안 발표 이후에 뭐 공공성이라든지 도시공원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시민들의 어떤 그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공원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미 1단계에서 그런 측면을 상당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네 분께서 이제 민간공원 특례제도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게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 공원 조성 문제를 민간한테만 맡겨둘 것이냐, 광주 뭐 도시공사나 아니면 LH공사 등이 민간 공원 개발 사업자로 직접 나서는 것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그 법상으로도 자치단체가 개발자가 되거나 민간 자본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로도 가능한가요? 네, 현재로도 가능하고요. 그 지자체하고 아니면 일반 민간 자본하고 컨소시엄을 자치단체가 이뤄도 될 정도로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 도시공사라는 그 특수한 지위를 왜 광주시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도시공사의 그런 이념과 설립 목적에도 이 부분 분명히 맞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시가 적극적으로 광주도시공사 보고 민간 그 공공개발 좀 해달라. 그리고 윤장현 시장도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해서 도시공사가 공공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 사실상 민간 자본과의 그 협상력도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 시가 민간 자본하고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여지를 둬야 되는데 너무 1단계에서 도시공사가 너무 쉽게 접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장기적이든지 단기적이든지 도시공사나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만이 민간공원하고도 경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 참여의 폭을 넓혀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을 개발하는 이제 방식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제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기업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광주시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공원 시설의 밀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규정을 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도시공사의 경우에 이제 제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게 되면 광주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유영국 박사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광주시가 예를 들어서 비공원 시설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좀 해서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공공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적 방식의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광주시가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시 공고 이 절차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도시공사라든가 이 공원은 꼭 공공적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적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공공 개발안을 시에 접수해서 그냥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수단을 계속 이용하지 않느냐. 물론 도시공사의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지만 민간 자본도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달라드는 판에 왜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시공사가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2단계 민간공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꼭 광주시가 잘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될 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제안서는 다 제출이 된 상황이고 심의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이 앞으로의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큰 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광주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민간공원 개발을 할 때 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 70% 공원 조성의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큰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침에 보면 우선 그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우리 한 70대 35 정도 되거든요. 105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라든지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액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는데 공원을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광주시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민간 특례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지역을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의 경우도 대규모 시설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관의 문제도 주변 지역과의 경관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민간공원 특례 같은 경우는 다 경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익적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적 어떤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광주시가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민간공원 이 문제 이 공원 일몰지와 관련해서 공원 녹지가가 주도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광주시 전체의 방향에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하는 분야,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하는 분야가 함께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걸 봤어야 되는데 광주시는 그걸 하지 않고 오직 공원 파트에서만 이 작업을 해왔던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참가 의향서만 받고 저희들이 9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안서는 접수된 게 아니고 참여 업체만 지금 의향서를 제출 95개 업체가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고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 친화 시설 또는 시민 편익 시설 또는 문화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방금처럼 뭐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경관 심의를 저도 이제 경관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관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볼 거냐. 방금처럼 특정 높이 예를 들어서 뭐 20층 높이로 쭉 잘라가지고 건폐율을 높이는 이런 것을 할 거냐 아니면 건폐를 줄이고 층수를 좀 올린 게 좋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관의 문제도 코옵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사신 분들도 좋은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적 대응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최대한 모으고 해서 할 수 없이 민간 특례공원을 할 건데 그렇다면 최대한 이 문제의 공공성 확보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그 민간공원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의향서가 접수된 1단계하고 그리고 향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2단계하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단계는 좀 법리적 검토를 돌이키기가 힘들다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익성을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절차적 투명성이죠. 절차적 투명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시가 1단계, 2단계를 나눠서 추진한 것도 1단계의 시행착오를 2단계에서는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평가표를 보면 정성평가가 약 70%인데요. 이미 그 70%를 어느 정도 잘 받으면 그 과락이라 하죠. 여기는 73점 이상만 넘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요. 과락을 하기가 더 힘든 배점표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절차상으로는 제안을 평가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어떻게 시가 협상력을 발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안 좋은 제안서라면 시가 어느 정도 페널티를 감수하고더라도 이 계획서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본에서는 끊임없이 협상의 우위를 정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최종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주는 법정위원회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도시공원위원회거든요. 공원 계획을 변경해 주려면 공원위원회가 이제 그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공원 위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즌에 교체가 되는데요. 저는 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좀 이 안에는 이제 그 사업자하고 연관된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절차적 투명성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포괄적 이해 충돌이 있는 분들을 광주시가 의도적으로라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잡음이 생기지 않고요.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만 그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3년입니다.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달 윤장현 시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겠다. 도시공원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겠다,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3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의원님부터 의견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러한 원칙을 진즉 정했어야죠. 지금 1단계 사업 지금 제안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3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 원칙은 그냥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1단계 4개의 공원 지역에 대해서 민간공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타당성 검토라든지 수용 여부를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1단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안 되면 다 이게 반려하는 그런 각오까지 해야 한다고요. 2번째는 이제 이 주거나 상업 시설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또 충분히 공원 시설에 대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경관심의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그 윤장현 시장께서 3대 원칙을 발표하셨는데요. 너무 임기 막바지에 발표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3대 원칙이라는 것이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것은 도시공원을 지키겠다,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워딩은
어떤 지자체장 그리고 어떤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정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정책 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민주항해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철학을 반영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발상을 시민에게 알리는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 윤 시장님이 말하는 방침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같이 재정이 취약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의 그 비엔날레 공원, 즉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하고 관계된 그 기본계획과 관계된 시각 문화권의 광주 중예공원을 비엔날레 공원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타당성 검토 과정 속에서 방금처럼 이게 이제 채택이 안 돼버렸던 내용이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광주하면 비엔날레 연관성을 전 국민이 알지 못한다. 이런 걸 중요한 기준으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봐서 이런 국가공원의 형식이 굳이 공원의 형식을 띠지 않든 주제공원으로 되더라도 비엔날레 공원이나 또는 비엔날레 밸리 이런 형식으로 공원을 추진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정원 이런 개념에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첫째는 시장님 말씀한 대로 공원 녹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보존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대형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국비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좀 받아내겠다 해서 지금 지원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이제 민간공원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더라도 공공성 확보 측면, 그 다음에 공원 녹지를 최소로 이제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고 이제 좋은 안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 2차 사업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논의되는 대안 가운데 도시공원 임차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이것을 도시공원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대안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그 도시공원 임차제를 국토부에서도 뭐 공원일몰제 하나의 해결 방안 중 하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선에서는 결코 이게 실효적인 그 방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과거에도 그 현재도 녹지활용 계약제도라는 비슷한 유형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2020년이 됐을 때 자기가 매매를 하는 게 한마디로 개발을 하는 게 더 자기에게 유리한지 여기 땅을 빌려서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소유자들의 그런 판단에 이게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실효적인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어요, 중앙공원에. 그런데 묘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묘지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한 개발을 하지 의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원 형태로 그대로 놔둘 수 있거든요. 굳이 그 사람도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하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상황마다 다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향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차제가 되려면 공원 전체 면적 중에 그 예를 들어서 일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임차제가 돼야 될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논란의 핵심은 2020년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임차제라는 것은 이제 해제되고 나서 거기 사유 토지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싶다 해서 계약을 맺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제한적인 의미죠. 지금 도시공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당면 과제가 아니라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보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제 우리 도시계획 조례 29조에 의하면 10도 이상 경사도 16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16도 이상인 곳은 아예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경사가 심한 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만약에 산책로가 계속 있다. 근데 이게 사유 토지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그걸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청이나 구청이 우리가 좀 임대하자. 당신 어차피 이거 다른 거 못 쓰지 않냐. 그랬을 때나 통할 수 있는 필요하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1차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정을 확보해서 마지막에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크게 효과가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광주시에서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뭐 시행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게 오면은 나중에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또 도움이라든가 지원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흔히 말해서 국회의원 분들은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방사무여서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도시공원에서 예산을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 지역에서 공원운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 같고요.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앙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방송을 보는 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부처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로도 국도 지방도가 있고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고 산업단지도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있거든요. 똑같은 도로 하천 산단인데 국가로 이름을 붙여주고 국가가 해줘요. 근데 공원은 그게 없었어요. 그동안 공원은 도시공원은. 근데 다행히 이제 2년 전에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도입이 됐죠. 근데 현재는 관리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토지 매입이나 거기 조성 이런 데도 국가가 돈을 쓸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것을 국회의원들 또 광주시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국가도시공원의 개정과 함께 공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7월이니까 사실 이제 딱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마음이 사실 급한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서 뾰족한 어떤 방법이나 대안 가지고 나오신 거 있으실까요? 현재 이제 이 일몰제 발생하는 이제 가장 큰 재정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나 또 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광주시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장희 시장이 3원칙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의회, 시민사회, 언론, 지역 주민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자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에 짐을 좀 주더라도 이게 또 훨씬 더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게 합의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그 시민들은 이제 앞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대처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시민들이 일몰제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주변 내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해제만 되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거든요.
거기 일부 어떤 땅들은 이제 개발될 수도 있지만 많은 땅들이 일단 해제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거기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화가 돼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면 마음대로 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도 거기 무조건적인 요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 일몰지의 본질을 좀 우리가 간단히 좀 보면은요. 토지 소유자들이 본인 땅을 이렇게 매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매수를 쭉 해야 하는데 그 실적이 너무 낮습니다. 공원이 일몰이 해제되면 다른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논의에도 지금 민간공원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과연 뭐가 있는 건지 또 시설이 상업적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는 지역은 있는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각 지역별 스타디를 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스타디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가 저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제공원 또는 국가공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방금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민간공원 그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다양하게 좀 확대시켜 나가면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원일몰제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대부분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어떻게 진행시킬까가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가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만큼 최대한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들을 조금 연대해서 이런 전국적인 문제가 국민과 시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끊임없이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광주시가 조금 선도했으면 합니다. 네. 이른바 숲세권, 그 숲과 공원을 가까이 둔 주거지역은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명심할 점은 일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숲세권 주거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숲과 공원 그리고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3년 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이유입니다. 리얼토크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거의 운동 목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산책이나 바람 쐴 겸 머리 복잡할 때 그럴 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공원은 어떤 공간이에요? 공원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저는 혼자 자주 가거든요. 저만의 공간? 네. 공원이란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의 안식처죠. 마음의 안식처고 또 마음의 안식을 가짐으로써 또 건강도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짐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죠. 삶의 활력소, 충전 그리고 고민을 싹 털어버리고 막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2시간만 걷고 나면은 싹 없어져서 4시쯤 되면 여기를 꼭 나와요. 네, 여기가 좋아요.